우리는 지금 난징대 학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이 난징에 들어간 중국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6주 동안 무려 35만 명의 난징 시민과 중국군 포로를 무참히 학살한 사건 말입니다. 1937년 10월 9일 상하이가 함락된 후 중국 국민당 수뇌부는 난징 사수가 전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난징 방어군 사령관 탕성지에 의해 수비되던 난징은 화력과 병력의 절대적 열세와 더불어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난징 외곽의 여러 요충 지역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잘못된 방어 전략으로 결국 12월 12일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탕성지는 제대로 된 퇴각 명령은 내리지도 않은 채 난징 시민들과 예하 부대원들을 버리고 우한으로 혼자 달아나 버렸죠. 이렇게 방위사령관이 사라져버린 난징. 결국 이 순간부터 탈출하지 못한 25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10만 명이 넘는 패잔병들의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끔찍하기 짝이 없었던 난징 대학살. 그러면 지금부터 그 참혹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세계대전의 쌍방, 즉 추축국과 연합군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태평양전쟁, 아니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하이 전투의 개전 시점으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 전투가 시작되고 보름여가 지난 1937년 8월 30일 국제연맹의 중국 대표 구웨이지는 정식으로 국제연맹의 일본의 침략을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자 일본의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당시 세계 최대의 채권국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대일본 제재 결의안은 그만 철회돼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일본은 기세 등등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체결하는 등 팽창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타는 이미 추축국과 연합국과의 대결로 맞춰지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막을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1943년의 벵골 대기근 등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피 속에 녹아있는 배타적이기 짝이 없는 제국주의적 근성 때문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열강들이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저 자기 앞에 노인연한들, 즉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여 년 전의 끔찍한 기억, 4,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까지 덧씌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방아쇠, 즉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침략 행위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보처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두 파멸하고 말 거야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인물의 입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10월 5일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시카고에서 모든 침략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하면서 일본도 독일의 나치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할 때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지지하고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선전포고를 했든 안 했든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전쟁 개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단 조치를 취할 테지만 만약 신뢰와 안정이 무너진 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가 이런 연설을 한 이튿날 국제연맹은 태도를 180도 바꿔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거대 제국,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니 1급 체제국가로 가기 위한 미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비록 국제연맹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이렇듯 세계 패권의 바톤을 이미 영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등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일본에 대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던 미국이 실리를 버리고 어쩌다 이래도 일본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국제연맹의 대일본 제재 조치를 앞서서 반대했던 미국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루즈벨트의 기억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거대 지주이자 델라웨어 앤 허드슨 철도의 부사장이었던 아버지와 역시 명문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루즈벨트. 그는 당시 미국의 상류층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정규학교는 다니지 않고 가정교육과 여행으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많은 해외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해외여행은 주로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그는 자연스레 해군을 통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프레드 머엔 제독의 재해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는 해군 전략전술의 참우석균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탐독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뒷마당 태평양의 주요 위협 세력으로서 일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의 장기적인 대외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1920년 하버드대 재학 시절 한 일본인 동문으로부터 일본에서는 100년간의 정복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1889년에 그려졌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일본인 학생 역시 일본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죠. 이때부터 루즈벨트는 일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1910년 더치스 카운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뉴욕주 상원의회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이런 일본의 팽창 정책을 우려하는 견해를 더욱 공고화시키게 되죠.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3년에서 1918년까지 제프 다니얼스 해군 장관 아래서 차관보를 역임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아예 신념으로 내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해인 1932년 정보당국을 통해 하버드 시절 일본인 농민이 표현했던 소위 일본의 밑그림, 즉 일본의 대륙 침략 계획에 만주의 합병과 중국 북부의 보령 설치, 나아가 하와이와 멕시코, 페루 등지의 미국 기지를 포함해 태평양의 미국 및 영국령 취득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1934년 대선 경쟁자였던 하버트 후보에 의해 국무장관에 기용됐었지만 일본에 대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헨리 스팀슨에게 급기야 일본의 팽창 정책에 대해 맞대응하는 정책을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음 해인 1940년 그를 아예 전쟁 장관으로 임명했죠. 이렇듯 일본의 팽창 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루즈벨트의 등장으로 태평양 전쟁의 퍼즐 하나가 더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 내에선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였던 국무장관 코델 헐은 루즈벨트의 소위 일본 격리 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정책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결코 일본과의 전쟁 위험성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국력을 인정받는 나라를 향해 도덕적 벼락을 내리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두 나라 사이엔 앙금만 생길 것이고 대일 무역의 파산은 물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대일 친선관계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그 점의 신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오판과 호전성으로 인해 그동안 내가 공들여 쌓은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우리 국무부 식구들 역시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기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미국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처참을 잘 알고 있었고 더구나 이제 간신히 대공황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들어가 할 즈음 이런 루즈벨트의 대일 강경 조치는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한편 이런 루즈벨트의 조치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매우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일본은 팽창 중이다 라는 말과 함께 13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프랭크라는 미국 이름까지 얻고 오리건 대학교의 로스쿨까지 졸업,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반쪽짜리 미국인이며 독설과 재치 넘치는 위트로 의원 시절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던 외교관이자 당시 남만주 철도 총재이기도 했던 마스오카 요스케는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팽창기에 있는 나라치고 이웃나라에 시련을 안겨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던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멕시코인들에게 물어보라. 과거의 신생국으로서 미국이 얼마나 그들을 혹독하게 괴롭혔는지를. 라고 말하며 일본의 팽창은 미국의 팽창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어린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죽음밖에 없다. 라고 말입니다. 즉 미국이여, 추악했던 너의 성장기를 반추해보고 그럼에도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려거든 너의 가슴에 나는 후안무치한 자여 라는 이름표를 달고 어디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라는 뜻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1938년 3월 나치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유대인 난민 5천여 명을 보호하라는 훈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하지 않고 있었던 일, 즉 유대인 박해 문제를 인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어젠다로 승화시켜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상하이에서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고 1937년 12월 난징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도륙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멕시코인들을 학살해 거대 국가를 만들고 수많은 전쟁에 개입해 인명을 살상한 미국이나 20세기 초부터 끊임없는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이나 후원무치라는 이름 앞에선 독인객인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쩌면 똑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마츠오카 요스케는 이런 궤변도 늘어놓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것은 아시아가 아프리카처럼 완전히 백인 지배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일본만큼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일본의 생존은 이웃 국가들의 생존은 아니 아시아의 생존은 성스러운 희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이 과연 대동아 공영이라는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가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자부하던 그가 십자가와 성전의 의미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은 이때 그가 라디오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그는 1933년 3월 정세상 국제연맹 탈퇴를 극렬 반대하던 입장이었으나 외무성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제연맹 가맹국들이 일본에게 십자가를 지으며 형벌을 가하고 있다. 라는 연설을 하며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이유를 강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차임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제2차 고노에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임명된 후에는 일본,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권의 삼국동맹 체결에 주역이 됐죠. 그 입장에서 삼국동맹이야말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을 압박하는 미국과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균형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1941년 4월 소련 일본 중립조약까지 추진 성공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위험 요소인 소련을 중립화시키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독일을 개입시켜 일본, 소련,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주축국 세력권을 완성한다면 미국과 영국 주도의 서방 세력의 세력균 등을 이루어 일본의 안전보장 및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몽상으로 말입니다. 물론 마츠오카의 이 같은 몽상은 1941년 6월 20일에 발발한 독소전에 의해 무산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가 성사시켰던 이 모든 조약은 다분히 미국, 영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 지책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일본에게 소련의 배후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를 강력히 지지한 듯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일본이 일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시베리아에 출병한다면 독일과 협력해서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라는 압박용 카드로 또는 만약 미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본은 이 모든 압박 카드를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우호적인 카드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소년기와 청령기를 보냈던 그는 진정으로 미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군부는 석유의 확보를 위해 소련과의 전쟁 대신 남방으로의 진출을 결정해버리고만 합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아침 결국 진주만을 공습해버렸죠. 이때 마츠오카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다니 이 일을 어찌할꼬.
삼국동맹은 나의 불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하던 그 자리에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으려 해도 죽을 수조차 없다. 그저 폐하를 모시고 야마토 8천만 동포들과 함께 피 흘리며 미국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어쨌든 침략전쟁 초기 일본군이 승리할 때는 희낙락거리다. 막상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니 아예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고 말하는 셈이었죠. 그리고 미일 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정통한 자신을 고노의 내각이 왕따시켰기 때문이라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을 실질적으로 획책했던 군부에 대해선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죠. 평생을 몽상가 혹은 또라이로 살아온 자의 치졸하고 비겁한 또 무책임한 요설이었던 것입니다. 마사오카 요스케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너무 앞질러 가버렸군요. 태평양 전쟁 전 일본 외교를 총 설계했던 마사오카 요스케.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태평양 전쟁의 전야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이 전투가 한창이던 즈음 당시 중국과의 교섭은 2.6 사건에 의해 물러난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의 외무대신이었다가 오카다에 이어 후임 총리가 됐지만 군부의 겁박에 밀려 다시 외무대신으로 돌아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히로타 고키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군부적 성향, 아니 군부의 앞잡이 역할을 마다않던 그였지만 육군에는 비밀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군대라는 무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민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시 통치파 중에서도 강경파가 특세하고 있던 육군의 반발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고노의 총리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교섭을 군부 모르게 계속 비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군부는 이 협상판에 기꺼이 끼어들었죠. 당시 엄청난 치료를 강요당했던 상하이 전투로 인해 군부 역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중일 양국의 화해를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최대 이해 당사국이었던 영국은 중일 전쟁으로 인해 대중국 사업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영국을 불신하고 있던 일본 군부가 이를 거절하고 독일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독일은 이 요청을 덥석 받아들였죠. 일본과 함께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던 독일로서도 동맹국 일본이 중국 전세에 묶여있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독일 입장에선 일본의 상대가 자신들이 없애버려야 하는 적, 소련이기만을 바랬으니 말이죠.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일본을 중국 전선에서 이탈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히로타는 주중 독일 대사 오스카 트라우트만을 통해 타이완을 장제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 제시한 내용은 만주와 화북의 주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화해 안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내몽골의 친일 자치정부를 인정한다. 둘째, 만주국 국경으로부터 텐진, 베이핑 남방 지역까지 일본이 점거함을 인정한다. 셋째, 상하이 일대의 비무장지대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역시 일본이 점거함을 인정한다. 넷째, 항일 정책을 즉시 중단한다. 다섯째,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중국의 난징을 최전방으로 두는 선에서 화북과 화중의 주요 지역을 모두 일본에 넘기고 일본에게 반항심을 품지 말 것이며 일본 수출 물건엔 세금도 물리지 말라는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선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가 트라우트만으로부터 일본 측의 타이완을 넘겨받은 날인 11월 5일은 일본 제10군이 항저우만에 상륙한 날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부러 최악의 상황에 맞춰 중국 측의 타이완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자 친일파인 왕징에는 물론 바이충시, 구주통, 허잉층 등 고위 참부를 조차 화북과 상하이 양쪽 모두 전황이 갈수록 악화된 이상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우리가 여기서 굴복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트라우트만에게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하지 않는 한 절대 타협은 없다. 라고 잘라 말했죠. 그런데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어떻게 이리도 일본의 화해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즈음 이미 장제스는 루즈벨트와 접촉, 교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일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휴민트로부터 장제스와 루즈벨트의 접촉 정보를 입수한 일본 정부는 11월 16일
외무 대신 히로타 고키를 통해 미국이 반일 전선에 앞장서고 대중국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화해를 주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인을 선동하여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까지 미국을 진실로 공명정대한 유일한 나라로 생각해왔고 러일 전쟁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그랬듯 미국이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왔다. 라는 하소연도 했죠. 하지만 루즈벨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루즈벨트가 기획한 동아시아 전략, 즉 일본을 고립시켜 고사시켜버린다 라는 올무에 스스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장제스가 화해안을 거부했다는 말을 들은 육군의 강경파들은 외교적 내막은 모른 채 히로타의 화해안이 너무 관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고노의 내각을 싸잡아 비난하며 겁쟁이 내각은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더욱 확실하게 중국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려 무릎을 꿇고 교섭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필요하다면 계획에는 없었지만 난징 공략을 시작하겠다 라며 고노의 내각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보고받은 히로히토는 몹시 당황해하며 자신이 통수하던 대본영을 통해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상하이 박영군과 제식군, 즉 중지나 방면군은 이런 히로히토의 명령을 간단히 묵살한 채 난징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떼가 먹이를 놓고 침을 흘리며 경쟁을 벌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고질적인 일본군의 병폐인 개코구죠. 전쟁의 결정적인 시점에 또다시 일본군 특유의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체가 무너지고 군기가 흐트러진 도적대와도 같은 일본군은 피와 욕정에 굶주린 채 난징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